그 재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어제 네. 박 전 대통령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딱 얘기한 게 쉬운 4글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말을 최대한 안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뭐 일관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어제 인증신문 과정에서는 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러나 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안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충분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들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상당히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또 그 담당 검사들한테는 이 검사들의 이거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까지 거론하면서 당신들이 수뢰죄로 오히려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상당히 날이 선 하나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재판 내내 아마 이러한 상당히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본인의 주어진 혐의 자체는 끝끝내 부인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재판을 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항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민사재판은 대리인만, 변호사만 출석을 해도 되는데요. 근데 그런 형사재판의 경우에 당사자가 말을 별로 안 해요. 항상 원래? 피고인은. 네. 피고인이 말할 기회가 별로 없고요. 최순실 씨가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순실 씨, 최서원 씨를 보고 이제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보다 하는데 아주 이례적이어서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사실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조금 애로가 있고요. 변호사가 애를 먹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그 피고인들이 말을 많이 안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이제 통제되기를 원하는데 최순실 씨와 같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경우가 별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 당사자한테, 그 피고인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형사재판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정제되게 본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번 재판의 특징은 변호사들이 더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뭐 여전히 검찰의 공소사실이 추론이고 상상이다. 뭐 블랙리스트는 살인범의 죄를 어머니한테 묻는 거다. 이런 거 얘기하시고 또 이경재 변호사도 촛불이 성역이냐. 이건 정치적 사건이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들이 더 조금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좀 특이한 재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도 3개 재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는데 이 의원님 글쎄요. 공소사실을 검찰에서 읽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것도 어떤 시그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보통은 피고인들이 다 공소사실을 검사가 읽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개전의 정이 없다. 저희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허공을 보거나 아니면 한숨 쉬거나 피고인이 모든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말을 거의 못 하니까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당사자들 피고인들이 저렇게 한숨, 허공을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부인합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구절구절에 대해서 특히 격하게 인정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반응이 그렇겠죠. 부정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어제요.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지금 둘 사이가 공범의 관계로 지금 혐의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또 해석도 그건 있죠. 저는 의식적으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눈도 아예 안 맞췄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랬죠. 지금 제일 큰 범죄가 18개 중에서 하나는 직권남용하고 하나는 뇌물수수인데 직권남용은 최순실이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뇌물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 부정청탁이 있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가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다.
뭐 그런 뜻에서 아예 눈도 안 마주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저 변호인들이 좀 말을 좀 과격하게 했거든요. 왜 블랙리스트는 살인범 어머니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검찰 향응이 있었는데 그거부터 사후 수뢰죄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영화 나는 부정한다 영화를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을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예. 그 대량 학살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피고소인이 그 아우슈비츠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영국 법정에서는. 예. 그때 그 변호인들이 세 가지 전략 택하더라고요. 하나는 변호인들이 말하면서 저 고소인을 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눈 보면 흥분한다고. 그리고 피소당한 대학 교수 그 사람은 아예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말하면 너도 흥분한다 이거지.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은 옛날 과거 기억을 잘못 되살려서 잘못된 증언을 하면은 재판이 뒤바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대량 학살도 이렇게 냉정하게 전략을 갖고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없었다는 걸 하려면은 예. 저렇게 정치적인 사건이라 엮였다 이런 식으로 구호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진짜 법리를 하나하나 정말 철저히 따져서 그 디테일한 걸로 파고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지 저렇게 우리는 피해자다. 네. 살인범 어머니한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구호를 남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재판 전략상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변호인단 규모로는 지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변호인단 규모로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 생각이면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제 삼성 사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관된 입장을 펴는 게 좀 그렇겠죠. 유리하니까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강요죄 뭐 또 인정되든 또 그건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을 계속 좀 미루고 싶어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고 뇌물죄가 형에 있어서 제일 큰 이제 예.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략을 갖고 와서 그대로 좀 그 논리를 이제 같이, 그대로 공유하면 가져온다는 거죠? 되니까 예. 공유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뭐 연선 동기나 대학 동기들이 다 이 사건들 부장인데요. 제가 예. 물어보진 않았지만 본인들끼리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진행 속도도 봐야 될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이 사건이 어떤 건 필요적 공범인데 어떤 거는 뭐 이제 무죄나고 어떤 건 유죄나고 이럴 수도 없을 거고 이런 거 비슷하게 변호인들도 아마 전략을 이제 그 삼성 사건에서 워낙 잘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갖고 와서 볼 거고요. 그래서 규모 면이나 이 사건 진행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변호인들 지금 상황으로는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힘들 거예요. 삼성 사건에 관련해서 증인 진술 조서가 한 153명께 있다는데 그걸 다 부인해서 그 153명 다 증인으로 나오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이 기소돼 있으니까 그 사건 있고 또 딴 사건들도 있으니까 뭐 그 이 박 대통령 측의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주장으로는 자기들 증인 부를 사람이 한 400명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법원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6개월 안에 사건을 끝내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은 그리고 이거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신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해야지 뭐 다른 상황이 이제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들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초질간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특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신재현 변호사가 좀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 유영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검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그 검찰이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뭐 돈봉투 얘기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이렇게 선수를 잡는달지, 뭐 이런 선제공격을 한달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무장관인데 예. 이제 최근에 뭐 자기 재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 자리에서 뭐 잘못된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래서 편향적인 곳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본 문학의 인사들도 말 그대로 차고 넘치고요. 예. 그래서 살인범 어머니가 살인범한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살인범의 어머니가
뭐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예. 뭐 시켜놓고도 처벌을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옷에 달았다는 이 배지 어제 저희가 제대로 좀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두아 변호사님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공범들끼리 얘기를 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재판을 대기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치소에서도 운동을 한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운동하는 경우나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대기실에 기다리는 경우는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 공범들끼리 얘기를 해서 뭐 의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표시를 다 해놔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안 앉히거나 이렇게 하려고 교정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너무 많은 거죠. 이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그 교도관 분들이 너무너무 애를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정행정이나 법원의 재판은 이 판사들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재판이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이 교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범 사이에 어떤 이렇게 의사 연락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헷갈리잖아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지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국정농단 공범,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여기 이제 나대 불츠 내자가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나 같은 하나라도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글자가 있는 사람끼리는 절대 못하게. 예. 그래서 이런 배지를 달고 왔는데 다른 사건도 이렇게 합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대기업 뭐 이건 것 같아요. 나 불, 나 츠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이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이거를 가릴 수가 있는데 안 가렸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 네. 이거는 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가리려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가릴 수 수갑은 있나 차되 좀 안 네. 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특히 여성이나 뭐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런 배려는 해주는데 어제는 뭐 그걸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빙의해서 들어가서 본다면은 나는 떳떳하다. 내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재판받고 수갑을 찬 건데 내가 뭘 숨길 게 있느냐. 보여라, 봐라, 국민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에 올림머리 한 거랑 수갑 찬 거 보여준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떳떳하다는 이런 표시 아닌가. 그리고 올림머리를 유지한 것도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원래 머리 올림머리잖아요. 그거를 뭐 구치소에서 싼 핀으로 사서 했다는데 그것도 나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은 언제든지 명예 회복이 된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옛날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그래요. 황제 하다가 쫓겨나서 센트 헤레나 섬인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탈출해서 파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신문에서 그랬대요. 센트 헤레나에서 탈출할 때는 괴수 탈출로 이렇게 썼대요. 신문에서. 그래서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황제가 거의 되니까 황제 귀환하다라고 신문이 바뀌었대요. 신문 제목이. 그럴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 명예는 언제든지 회복될 거야. 저는 이런 그런 강한 집념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제가 빙의해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수갑도 보여주고 올림머리도 하여튼 싼 거래도 이렇게 끝까지 하고 하는 모습이 그런 몸부림 아닌가 저는 제스처가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가지 혐의를 부인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모습들을 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 일관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대통령 파명되기 전에도 뭐 여러 인터뷰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해왔고 한 번도 본인이 지금 그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올림머리를 했던 그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당당하다. 나는 왜?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는 걸 대외에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런 또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어제 사실 의원님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모습만 봐서는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나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얼굴하고 목인데 예. 목을 보면 좀 그 수척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 게 뭐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바로 법무부 관계자 이 교정행정은 이제 본부가 이제 교정본부장은 교정 그 행정을 한 사람이 그 수장이 돼 있지만요. 예. 사실상 법무부에서 그 관할을 하는 건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본에 반박을 했었죠. 뭐 식사도 그랬죠. 잘 하고 예. 운동도 하시고 뭐 잘 이렇게 그 적응을 그래도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상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52년생인가 3년생 그렇죠. 이 정도 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지병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굉장히 많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일단 보여. 예,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2회, 3회 처음에 하다가 지금 한 4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한 400명 불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예. 6개월 안에 그 증인들 다 불러서 물어보려면 그게 하루에 한 2-3명 이상 증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런 사건은 다른 사건은 더 많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은 뭐 검사가 묻는데 1시간, 변호사가 묻는데 1시간, 또 반대 묻는데 또 1시간, 1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나오면 3시간씩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충실히 하려면 많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재판에 계속 법정에 앉아 있으면 힘듭니다. 그렇겠죠. 네, 힘든데 뭐 지금까지는 건강상의 문제는 그렇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제 좀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더 뭐 진술 조서 내용들이 공개가 될 텐데 최 의원님 글쎄요. 구치소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속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은. 예, 저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례에 걸친 대국민 사과하실 때도 일관되게 지금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입장이셨고 그랬죠. 예. 나는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요. 저게 사실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데 그 삼성동 집을 사는 과정, 파는 과정, 삼성동 집의 관리 과정, 그다음에 몇 차례 선거하실 때 선거 비용까지도 최순실 자매 쪽에서 됐다는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특검이 보기에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40년 동안 속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40년 동안 속았다면 그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일관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명입니다만 예. 저 부분은 국민적 설득력을 별로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의원이 법리적으로는 어때요? 난 속았다,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속았다 몰랐으니까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죠, 그죠? 공범이 아니다라는데 사실 그 본인이 이제 속았다, 나는 몰랐다,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고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객관적인 사실. 이제 왜냐하면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정말 몰랐는지 정말 속았는지 이런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뭐 물건, 서류 이런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걸로 입증이 되면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거니까요.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실제 유죄, 무죄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 또 하나요, 차 교수님. 세월호 당일날 검찰의 진술한 내용도 좀 공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관저에서 좀 편하게 근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제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 아주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진술 내용을 보면 좀 나름대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날 한 9시부터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제에 그냥 계실 수 있었는지 그런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국가적 재난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본인이 뭐 의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 계속적으로 이 지금 보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간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다는 식의 그런 식의 답변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제에서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냥 쉬었다 뭐 거기서 일했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관저에서 일했다. 이 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관저는 일종의 대통령의 집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집이 관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뭐 밤늦게나 새벽에 뭐 특별한 연락을 받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특별한 연락을 받게 되면 빨리 출근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요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 김기춘 전 실장이세요. 예. 그 국회 답변 과정에서 어디든 대통령이 계신 곳은 다 집무실이다. 이런 그렇죠. 논리를 만들어내셔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의 논리는 더 이상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업무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직자가 특별한 사건이 터졌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나는 집에서 일했다. 이런 선례를 용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예. 어제 또 재판장 밖에서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사모가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영 씨도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 오죽하면 피켓을 영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좀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네. 네,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도 파이팅! 네, 오늘 재판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캐나다 분들 오신 거기 가서 한번 써가지고. 예, 잠깐만요. 근영 씨 울지 말고. 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사진만 찍을 거니까. 예. 됐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피켓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태극기를 좀 저쪽으로 치우고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무죄로 나오실 겁니다. 나오십니다. 네. 됐죠? 예. 글쎄요, 윤영호 대표님, 박근영 이사장이 뭐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국민 감정을 더 좀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형제지간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힘내시라고 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예. 뭐 죄가 없으니까 석방하고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해가지고 영문 빗게 들고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냉정하게 해야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하고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뭐 식민지도 아니고 이런 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고 특히 예. 정광 뭐 그 박사모 회장이 아마 오늘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집회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가 아니죠. 지금은 재판 결과 뭐 10월 16일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그 정도 되면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국민들은 좀 침착한 가운데서 예. 재판을 좀 냉정하게 지켜보는 거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냐. 어저께 보면은 대통령을 재판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한 또 그런 계제로 삼는다는 게 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영어로 피켓을 만들어 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이두아 의원님.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요. 지금 뭐 한웅재 부장검사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감찰을 받는 상황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신경전입니까? 뭡니까? 예, 신경전이죠. 이제 네. 기선을 제압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구두 변론을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말로 하는 변론을 좀 하면서는 일정 부분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이제 좀 감정적으로 되기도 해요, 변호사들도.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유양아 변호사님이나 이경재 변호사님이 아주 이렇게 냉철한 성격은 아닌, 냉철한 변론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좀 저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감찰 대상이니까 이원석 부장이랑 한웅재 부장은 불편할 텐데 검찰에서도 그 상황을 잘 알지만 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걸 뻔히 아는데도 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실제 수사 단계부터 기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예. 주력으로 부장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기록이 너무 방대하니까 사람을 갑자기 바꾸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사 검사가 공판을 계속하는 건 복잡한 사건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 사람들이 계속 이 사건의 공판은 맡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뭐 실제로 뭐 알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모르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눈앞에서. 근데 이제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조치를 못 취해서 그냥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누구를 시키는 것보다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차 교수님, 그리고 네.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경찰이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제 역대 보면 이 검찰은 항상 그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렇게 검찰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하려고 하면 그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거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겨라 하는 것이 이때까지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러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경찰과 나누려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강하게 비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러한 이 혹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하려는 의지는 강하게 보이지만 예, 실제 예.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